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첫 번째 강의가 성의지 감수성 교육이거든요. 성의지 감수성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자분께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책자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마 제 얼굴과 이 강의 PPT가 같이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공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성의지 감수성 부분과 관련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의 그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기 PPT에 나온 거랑 좀 달라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미리네입니다. 네, 한글 이름이고요. 미리네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PPT에 나온 거는 광주 여성민우회 강사 본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민우회는 다 모든 활동가들이 별칭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뭐 연합회, 장애인 총연합회인데 여기도 보시면 뭐 회장, 그다음에 뭐 사무처장, 그다음 직원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처장이라고 부르고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생겨나는 어쨌든 간에 권력 관계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우회에서도 대표가 있고 뭐 상담소라고 하면 상담소의 소장, 뭐 다솜누리 쉼터라고 하면 원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냥 별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우회는 모두가 다 저를 그냥 봄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나 뭐 직책,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좀 동등한 존재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조금 별칭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우회는 기본적으로 여성 민우회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 NGO입니다. 아마 장애인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장애인들의 뭐 어쨌든 간에 장애 특성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시설이냐, 뭐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종사하시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여성 민우회는 기본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석 때였는데요. 추석 때 어쨌든 성평등하게 추석을 좀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막 어쨌든 추석 물품들을 들고 같이 이렇게 좀 차별을 좀 타파해보자 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이것들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저희가 명절 문화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호칭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 간의 호칭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남성들에 대해서는 도련님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는 어쨌든 그런 차별적인 언어들이 가족 문화에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아마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굴에 어떤 글씨들을 써놨는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인데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집니다. 네, 그 작년에 조금 기억해 보시면 낙태라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시술한 의사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었어요, 형법으로.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났고 올해 이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낙태로 처벌되지 않는 사회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아마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처벌 조항은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실은 이것도 역사로 들어가 보면 실은 낙태를 매우 권장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낙태버스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낙태 시술 같은 경우에 되게 횡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낙태가 법적으로 처벌이 되게 아주 강하게 되기 시작한 거는 실은 인구 감소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이거 여성 장애인으로 돌아가 보면 여성 장애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낙태 시술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처벌 조항들이 없어지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광주 여성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 시간이 너무 여성들에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성들은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남성이 이기적인가라기보다는 실은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되게 그 노동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다 보니 실은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노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생각해 보다 보면 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지점들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여성이라고 하는 문제만을 다루기보다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운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영광 핵발전소로 영광 군청에서부터 걷는 탈핵술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 사진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원래는 금남로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남로 주변에 있는 단체나 혹은 시민들과 함께 매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순례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저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실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도 되게 이런 풍경이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마 저는 조금 그 종사자분들 혹은 저는 이제 활동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안녕하신지 조금 여쭙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좀 거치면서 되게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이 재난에 정말 취약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 민우회는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용시설과 생활시설을 다 이용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격화됐을 때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집과 회사만 다녀라.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감염이 되면 제가 쉼터에 있는 활동가를 만나게 되고 쉼터에 있는 활동가가 또 쉼터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쉼터는 코호트 조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고립감과 무력감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사회가 그래서 저는 되게 장애인들 분들 자립해 계시는 분들 최근에 어떻게 계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재난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를 전제하고 여성 쪽이든 여성폭력 쪽이든 장애인 쪽이든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마 이런 것들도 저만큼이나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모두가 좀 안녕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질문들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강의 자료로 나가서 그러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지금 내는 거거든요. 아빠와 아이 함께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소풍을 떠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만 다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과연 이 질문에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무슨 답을 내려야 될까? 저희가 지금은 오늘은 이제 참여자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막 가면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불륜을 저지른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답은 여성 의사가 엄마인 겁니다. 근데 이 되게 단순한 건데요. 실은 이거 진짜 참여자분들 있을 때 말씀드리면 여성 의사라고 하는 엄마가 여성 의사이다라고 하는 거에 답하시는 분들 실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들 TV에서 되게 많이 못 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의사 혹은 여성 소방관
혹은 여성 경찰관, 요새는 이제 경찰 쪽에서는 조금 여성들이 나오긴 하는데 TV 분야에서 실은 이제 되게 전문 분야를 특정했을 때 되게 남성들이 대표화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실은 이 질문을 중학교 가서 저희도 가끔 퀴즈로 내거든요. 근데 중학생들도 못 맞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참여자분들 계셨으면 이거 맞추신 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해볼 문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자 가슴 색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네, 이거 아주 진짜 밑택 없는 이 이야기를 실제 2020년도에 구의회 의원이 했어요. 여성 기자한테. 근데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죠. 여자 가슴을 요건 너무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민할 새도 없어요. 아, 이건 정말 성희롱이구나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 제가 지금 보이는 누구에게 야, 너 확진자야, 확진자. 실은 이 이야기 되게 많이 코로나 때 있었거든요. 뭐냐면 바깥 활동들을 못하니까 이제 막 살이 많이 쪘다라는 의미로 되게 본인을 뭐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확진자. 어때요? 되게 고민되시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되고 실은 성희롱으로 처벌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은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혹은 누가 이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은 확진자, 저희 상담소로 만약에 누가 선생님 저 확진자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되게 불쾌했어요. 이거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실은 저도 아, 네, 성희롱이네요 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명백한 것보다 실은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실은 확진자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성희롱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분야. 그러니까 명백하게 강간, 나를 만졌어, 혹은 나를 뭐 성폭력했어, 이런 문제들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 만약에 선생님들 지금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관리자급인데 어떤 직원이 와서 이런 사안들을 성희롱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실은 미투 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에 훨씬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그러면 확진자를 성희롱으로 보느냐 아니냐, 혹은 이런 것들을 가르는 문제가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 법원 판결문이에요. 2018년도에 여성운동 하고 있는,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판결문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2018년도 4월에 나온 판결문인데 처음으로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 단어가.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저희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판례가 있어야 어떤 처벌들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판례를 만들기 위한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요새 이제 미투 운동에 되게 어쨌든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성들이 다 피해 입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피해자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 이게 어떤 거냐면 사회생활 한지 한 달 된 여성 신입사원과 그 선생님이 있는 시설에서 중간 관리자급의 40대 여성 두 사람은 같은 처지인가요? 전혀 다른 처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피해자가 있는 처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행위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어떤 성별인지, 어떤 나이대인지, 그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 직장의 성의지의 감수성을 보는 판단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뭐냐, 제가 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가장 누가 먼저 와서 저에게 물을 건네느냐. 가보면 실은 저랑 상관없는 가장 그 직장에서 나이 어린 여성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랑 그 지금 오늘 직군과 관련이 없는.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 직장이 위계적으로 좀 굴러가고 있다라고 먼저 조금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는 수치심이나 어떤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다를 수 있다. 50대 여성들과 20대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수치심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처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결문이, 정말 역사적인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실은 가장 조금 많이 알려진 사건인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건이었잖아요. 똑같은 피해자와 똑같은 가해자인데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법원이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안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죠. 네,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감수성 그냥 뚝 생겨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이 감수성이에요. 저도 실은 제가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실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대중교통을 그냥 제때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맞춰오는 버스를 타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걸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장애인이나 혹은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제 준비 시간이 훨씬 더 길었겠죠. 그리고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도 되게 알아봤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매년 그 인권교육을 듣거든요. 장애인 인권교육도 듣고, 뭐 성소수자 인권교육도 듣고. 왜냐하면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저도 감수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훈련시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여성학 책 중에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되게 좋아하는 정희진 선생님이라는 여성학자가 나와요. 그 책 서문에 뭐가 나왔냐면 정희진 선생님이 어디 강의를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뭐 책상과 의자가 있는 강의 장소였겠죠. 그래서 이제 막 강의를 하다가 정희진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쉬는 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강의를 하고 쭉 이제 강의를 끝마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정희진 선생님한테 오시면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강의에 제가 항의를 할 게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국력이 높은 페미니스트인 여성학자인 정희진 선생님한테 강의 내용으로 항의를 하다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되게 불합리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희진 선생님이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대요. 다 봐볼게요. 강의 장소 제일 앞자리에 휠체어 장애인분이 앉아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쉬는 시간이 보장이 되면 그 장애인분은 당연하게 화장실을 갔다 오셨겠죠? 근데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분이 나가시려면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요? 편하게? 아니죠. 강의를 흐트러뜨릴까봐 본인이 되게 가기 어려우셨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희진 선생님이 완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너무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되게 당연하게 권리를 줄 수 있는 걸 내가 그렇게 보장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얻게 되는 그것이 서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있을 때 이 구성원들 중에는 누군가는 어떤 것이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감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장애인 인권교육 들었을 때 저도 엄청 부끄러웠던 게 있는데 예전에 휠체어
인 분을 밖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한국 사회에서. 일주일에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 몇 번이나 보겠어요. 실제로 너무 다니기도 어렵고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 근데 그분이 너무 불편하게 가시니까 제가 그냥 가가지고 그분한테 동의도 안 받고 도와드릴게요 하고 휠체어를 민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교육 들을 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도와줘라고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도움일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되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모두가 그 한국 사회에서 되게 좀 오해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감수성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감수성은 계속 훈련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가 아닌 지점을 계속 상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비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성소수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간에 나이대, 제 나이대가 아닌 사람들을 계속 상상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되게 안전한가에 대한 감각을 계속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중심으로 둘 것은 실은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젠더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성 하면 떠오르는 거 실은 이제 참여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다 돌리거든요. 한 줄 정도? 그러면 되게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면 너무 웃긴 게 시옷시옷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남학생들이 시옷시옷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어요. 아 이것은 무슨 내가 모르는 신조어인가 그랬더니 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깔깔깔깔 되게 웃어요. 그러면 제가 섹스가 왜요? 섹스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쭉 돌려보면 되게 다양한 게 나와요. 여성, 남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더러워요 라고 혹은 뭐 좋아요 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말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했을 때 되게 느낌, 그 다음에 몸의 몸, 뭐 혹은 여성, 남성 이런 것들을 되게 저희가 상상하잖아요. 그게 단일하지 않은 거죠. 저희는 이제 요렇게 좀 여성학 쪽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섹스하고 젠더만 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시옷시옷 하고 막 웃는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실은 상상해 보시면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희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가기 힘든데 제주도 갈 때 저희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체크리스트에 섹스 부분이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메일, 피메일,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섹스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은 생물학적 차이.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가지는 여성을 구분하는 건 뭐 자궁, 뭐 난소, 뭐 이런 식으로 몸의 구분을 저희가 흔히 섹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실은 오늘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할 건 젠더예요. 아마 선생님들 젠더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 젠더라는 말이 막 동네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뭐 젠더 감수성 교육.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젠더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정확히 알고 쓰나.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저희도 모르고 썼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하리수. 아마 제 세대 모르겠어요. 저의 나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리수라는 존재를 조금 다 아실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랜스의 젠더가 실은 저희가 오늘 말하는 젠더이거든요. 지금은 녹화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땐 지정성별 남성으로 보이시고, 저희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지정성별 여성으로 보이시는데, 젠더라고 하면 흔히 사회문화적인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섹스라고 했을 때는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뭐 난소를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젠더라고 하는 거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 선생님이 여성이라서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실은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다리 벌리고 앉지 마라. 요건 저희 엄마가 꾸준히 저한테 지금도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소파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랑 따로 떨어져 사는데 오랜만에 모였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자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으면 엄마가 언제 나를 이렇게 몸단속을 시키냐면 형부가 올 때. 형부 퇴근 시간이 되면 야! 다리 좀 어물려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거에 대한 별로 부담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들어봤던 말들은 말을 다소곳하게, 제가 말을 좀 세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 듣는 말들이나,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들어본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또 남성이라서 듣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성역, 이 사회문화적 성을 저희 조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데요. 저희 조카들이 지정성별이 남자아이들이에요. 그래서 8살, 6살이거든요. 근데 얘들을 조금 저희가 언니랑, 조금 이제 차별적이지 않은 어떤 아이로 키워보자. 이제 이런, 저도 나름 여성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 언니한테도 막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조카를, 선생님들 혹시 그 EBS 지식 채널 2에 보면 그 병기 전쟁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3, 4분짜리 되게 짧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병기 전쟁. 뭐냐면 소변을 물을 위에서 딱 떨어뜨린 게 변기로 그 물이 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고속 카메라로 잡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튀냐면 정말 칫솔까지 튀어요. 이 물이 두두두둥 튀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기에 이제 그 위에서 소변을 봤을 때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저희 언니가 임신했을 때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언니야, 이제 언니가 임신했는데 지정성별 남자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언니가 이 조카가 태어나면 우리가 외국처럼 앉아서 시야를 보는 훈련을 시키자. 이거는 근데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은 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위생적으로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의 안전, 가족들의 모두의 건강을 위한 훈련으로 우리 조카를 앉아서 시야를 시키는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변기에 앉아서 쉬어하는 게. 근데 저희 조카가 어느 날 제가 언니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희 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받았대요. 어머니, 땡땡이만 이제 서서 앉아서 소변을 보니까 애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애가 앉아서 소변 보는 것이 그 문화적인 걸로 남자는 앉아서 소변 보는 거 아니야, 서서 소변 보는 거야 라고 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이 얘한테 딱 보니까 그게 창피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제가 내려가서 보라색 칫솔로 이를 닦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더니 왜 이모 남자 색깔로 이를 닦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가지고 얘가 그 성별을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내복이 되게 분홍색 내복이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여자색이라고, 아마 아이들 키워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자아이들이 입는 옷 색깔이라고 하면서 그런 색깔들을 피하기 시작한 나이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사회가. 그리고 선생님들 킨더조이 아시죠? 킨더조이 초콜릿.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든 건 진짜 찌끈밖에 없는데. 근데 편의점 가보면 제일 아래층에 진짜 킨더조이 많아요. 아이들 보는 시선에 정말 정말 자본주의란. 근데 킨더조이 보시면 분홍색, 파란색이에요. 그죠? 아니,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분홍색에는 포걸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에는 보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상상이 딱 되시죠? 포걸에는 인형 같은 게 들어있고, 포보이에는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이 들어가 있어요. 차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사는 세계에서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래서 남자는 되게 활동적이고 여자아이는 되게 앉아서 소꿉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사회가 설계하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젠더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것이 젠더 감수성, 성의지 감수성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이분이 동일 인물인데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런 것, 이 참여자분들 계실 때 물어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요.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럼 물어보거든요? 왜 여성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라인, 몸의 라인 같은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복근. 그러니까 사진 조금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실은 배가 진짜로 약간 왕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정 성별은 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실은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자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난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젠더 표현, 아까 얘기했던 여성은 여성스러운 표현, 남성은 남성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을 누구다라고 어떤 성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는 섹스로 구분한다고 생각해 오잖아요. 딱 봐도 여성이야 라고 하지만 선생님들도 저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를 성별 여성으로 보시나요? 남성으로 보시나요? 이러면 되게 당연하게 막 웃으세요. 근데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제 자궁을 본 건 아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저의 섹스를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여성성,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그다음에 목소리 아니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하고 있는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저를 여성이라고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섹스로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별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모델처럼 그냥 그가 표현하고 있는 젠더라고 하는 어떤 여성스러운 것, 남성스러운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라는 되게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직업군이잖아요. 둘 다 요리를 하고 계시죠. 그잖아요. 그냥 딱 봐도 다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다 볼까요? 왼쪽은 자 선생님들 뭐라고 부르세요? 대부분 셰프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막 그 음식 막 맛집 이렇게 프로그램 많아지면서 셰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흔히 가시는 식당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다 대부분 이모 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문성은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리의 전문성은 오히려 식당에서 저희한테 계란찜을 내주시는 분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것들과 비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대로 흔히 이제 남성들이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진짜로 어린이 장난감 코너 가보세요. 정말로 파란색은 거의 다 남자들 애들 거고 분홍색은 다 여자애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가 핑크 블루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자아이들 방과 남자아이들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로 어쨌든 전시회를 했는데 정말 여자애들 방은 다 핑크핑크한 거밖에 없고 남자들 방은 다 파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엄청나게 올해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광고거든요. 베스킨라빈스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가 유튜브에 나오자마자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뭐였냐면 이 여자 아동 모델을 데리고 혀로 할게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막 입을 이렇게 벌려서 떠먹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성의화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아동을 데려다 놨을 뿐이지 이거를 만약에 성인 여성이고 베스킨라빈스를 그냥 로고를 빼면 무척 자극적인 어떤 이 컨셉에다가 여자 아동을 데리고 놔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바로 광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자, 오른쪽 보실까요? 이거는 외국의 아이스크림 광고예요. 비주얼적인 부분을 딱 보시더라도 그냥 아이는 너무 장난기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예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 주근깨도 엄청 많고 표정 자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거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제가 혀를 막 핥는 이 행위가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되게 성형화되어 있고 성형되지 않은 어떤 구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보시면 여성 아동복 모델들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아마 여름 옷들 광고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화면으로 조금씩 보이실 것 같은데 흔히 표현하는 S라인, 지금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의 포즈는 딱 전형적으로 S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는 허벅지를 드러내는, 이게 여성 아동복 사이트 진짜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실까요? 이건 베네통 외국의 광고인데 여기 느낌은 어떠세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옷 자체가 그냥 활동하기 되게 편하게, 그냥 통도 넓고 색깔도 그냥 되게 편하고. 근데 진짜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 혹은 뭐 그냥 홈쇼핑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실게요. 이거는 뭐 너무 흔히 보이는 장면들이죠. 뭐 남자가 조깅하는 장면 되게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농구장, 예전에 농구장 가도 여름쯤에 되면 되게 옷 위도 벗고 농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는 뭐 화면이 좀 흐릿할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저희에서 천하제일 겨드랑이 털 대회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그날 아예 상의를 벗었어요. 이런 시위를 한 거예요. 센세이션 하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왜 여성의 가슴은 가려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선생님, 자, 노브라라는 말 많이 하시죠. 야, 노브라, 노브라.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가슴은 원래 원형이 브라를 안 한 게 맞잖아요. 그럼 노브라가 아니라 유브라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원래 가슴에 원래 자연스러운 건 브라를 하지 않는 건데 저희는 노브라라고 해요. 브라가 있는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가슴이지만 완전히 상해화되어 있는 것 중에 몸 중에 되게 가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제가 어떤 나의 몸을 가두는 코르셋을 조금 벗어보자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게, 제가 화장을 막 안 하고 막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엄마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털을 밀지 않겠다. 내 몸의 털들을.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 털을 밀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 이게 겨울, 뭐 가을,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 버스를 탈 때나 강의를 할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그냥 내 털 그냥 인정한다. 그리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게, 저도 브레이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은 브레이저가 유방암에도 되게 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해서, 근데 처음에 저도 여름이 이제 늘 고비는 여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안 하고 다니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두가 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성애자인데 저의 파트너들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처음에는 의문이 든 거예요. 왜 나는 너무 편한데 왜? 근데 다른 사람들 너를 보는 시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시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다르게 어떤 의미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젠더라고 하는 어떤 지점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보는 것. 왜 여자아이들이 왜 저런 옷을 입고 모델로 나오지? 혹은 왜 남성들은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성들이 상의를 벗는 건 매우 센세이션한 혁명이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고요. 지금 10시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분가량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거 모니터 보는 거 되게 힘드시죠? 저도 줌 강의랑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네, 모니터 보고 있는 거 되게 아마 피로하실 것 같아요. 뭐, 한 40, 아니, 하여튼 지금 접속자 수도 막 확인하고 막 제가 그랬었는데, 우선은 두 번째, 뭐 똑같은 내용에 이제 이어지는 강의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10시부터 쭉 이야기를 나눈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투 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안을 보거나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으로 계속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뭐 시설에서든 어쨌든 타인들을 만날 때 조금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어쨌든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감수성이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권단체에서 만든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떤 성격은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결과물로서의 어떤 피라미드라고 하는 생태계 피라미드도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뭐 가장 뭐 원초적으로 뭐 식물이 있다고 하면 이걸 먹는 뭐 이렇게 단계로 해서 제일 높은 단계 뭐 육식동물 이런 식의 피라미드 구조라 생각해 보시면 제일 밑단계에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정관념. 아까 흔히 얘기했던 저희가 얘기했던 젠더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뭐 어때? 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가장 1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2단계로는 혐오 표현, 그러니까 편견이 되게 어쨌든 간에 대중화되어 있다. 고정관념이 정말 만연한 사회에는 2단계로 넘어가서 이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쌓이면 이거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혐오 표현 위에는 뭐가 있냐면 차별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 차별 행위라고 한 어떤 것들이 좀 승인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표현 단계에서 넘어가면 그 윗단계에는 증오 범죄. 그러니까 이 차별 행위가 되게 만연해 있으면 이제는 그에 기반한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집단 학살. 이 순으로 어쨌든 간에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어떤 가장 높은 수준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실은 집단 학살 생각하면 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막 우리가 흔히 막 섬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견이라고 하는 지점이 가장 밑바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를 실은 저희가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강하게 어떤 범죄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논리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매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유튜브, 광고, 드라마, 뭐 노래 가사, 흔히 그냥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요새 막 솔직히 말하면 10대는 뭐 진짜 뭐 방탄소년단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그냥 프로그램 막 돌리다가 딱 봤는데 이 옷차림부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여성 아이돌이나 남성 아이돌 표현되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만연해 있는 사회인데, 자 1단계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장난감, 드라마 막 이런 전반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되게 깔려 있다고 하면 두 번째 피라미드 2단계는 혐오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조선 TV에서 나온 실제로 저는 진짜 보고 너무 놀랐는데 김치녀하고 스시녀예요.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남녀차별 외치는 남성인데 역차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여자는 김치녀고 일본의 여자는 스시녀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녀는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스시녀는 남녀가 똑같이 낸다. 그리고 결혼 비용, 초우와 신혼여행은 집은 남자가,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여성들은 최대한 간소, 뭐 이런 식의 어떤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땡땡여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어요. 자,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개똥녀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인터넷 조금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하철에 반려견이랑 같이 탄 여성분이 이제 걔가 지하철 똥을 싸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똥을 놓고 갔어. 근데 이걸 또 할아버지, 옆에 타고 있어 할아버지가 주우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쫙 하게 퍼지면서 그 여성은 개똥녀가 됐고 그 여성의 막 그 사생활 다 털렸죠. 누구다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특정 행동을 한 여성이 비난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특정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개똥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오면서 된장녀라고 하는 걸로 또 갔죠. 된장녀는 특정 행동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된장녀는 그거잖아요. 뭐 4,000원짜리 백반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6,000원짜리 카페라떼를 먹고 다니고 그다음 명품백 하나씩 들고 다니는 여성이라고 하는. 근데 그 된장녀 프레임의 뒤에는 허세, 여성이 되게 과시, 그리고 그 돈이 남성에게 왔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똥녀는 특정 행동을 비난했다고 하면 된장녀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하는 고정관념, 데이트 비용은 다 남자가 내고 연애할 때 여자들은 남자들 뭐 뒤에서 빨아먹고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 된장녀로 간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김치녀라고 하는 건 한국 여성 전반이거든요. 김치는 한국 여성들이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땡녀라고 하는 어떤 것이 되게 역사성을 가지면서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행동을 한 여성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표현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아래쪽 보시면 맘충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맘충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인데 되게 이기적인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82년생 김지영 씨라고 하는 어떤 책들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이제 그 김지영 씨가 아이를 막 육아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음료를 시켰는데 그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김지영 씨한테 제 맘충이라고 남편 돈 벌러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여기 와가지고 커피나 마신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도 전업으로 육아를 해요. 근데 언니는 퇴근이 없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육아를 하는 거잖아요. 육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언니도 밖에 나가서 뭘 마시거나 이럴 때 되게 좀 자기가 그 남편의 카드를 긁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런 비난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 그래도 금기어는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표현들을 하잖아요. 혐오 표현들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근데 적어도 예전에는 자기 엄마에 대한 거를 건드리진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어떤 혐오 표현의 수준이 이제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게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게 만연해 있을 때 실은 그것은 표현되어지고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여성 전반을 대상으로 한 김치녀 그리고 육아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맘충이라고 하는 어떤 혐오 표현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도 되게 많이 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베라고 하는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를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되게 혐오적인 어떤 표현들 되게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1위가 여성이고 2위, 3위 막 이럴 때 다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드러나는데 장애인, 뭐 전라도 사람, 그다음 이주 노동자들 거기에 엄청나게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신호라는 거죠. 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이 혐오의 피라미드에 장애인을 놓더라도 되게 비슷한 형태로 아마 조금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으로 넘어간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미 이걸 넘어섰어요. 이미 맘충, 뭐 혹은 여성에 대한 어떤 표현들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 엄청 만연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존재 사이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 그러면 혐오의 피라미드 다시 기억해 보시면 1단계는 고정관념.
그럼 이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회는 2단계도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3단계는 사회적 차별이거든요. 이제 차별이 표현되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사회 구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18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 되게 뜨악했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커트라인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잖아요.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시험 같은 거 이제 뭐 입사 시험 같은 걸 봤는데, 남성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선을 남성은 419점으로 줬고 커트라인을, 그 다음에 여성은 467점으로 줬어요. 이게 약간 50점 정도의 그 합격 점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 그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국민은행도 똑같이 했었어요. 이게 밝혀졌었거든요, 노조나 이런.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MBC에서.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은행은 뭐 미쳤다고 지금, 뭐 어쨌다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여성의 입사가 왜 싫었을까요? 왜냐면 여성에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임신을 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신입일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뭐 대체 휴가나 뭐 이런 대체 휴무나 혹은 이거에 대한 뭐 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람을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입사하는 게 되게 싫은 거죠. 근데 너무, 자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계속 출산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계속 출산하라고 실제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성들의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막. 그래서 패키지도 요새는 만들더라고요. 뭐 구마다 뭐 아이를 낳으면 뭐 출산 패키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정책을 장려하는데, 실제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런 뉴스를 보는 20대에 입사를 원하는 여성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어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인데 광역단체장 당선자 현황이에요. 올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방선거여서 민주당을 약간 몰아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여성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어요. 실제 여성을 공천했으면 되게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정치적 시기였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국회의원 비율만 보더라도 여성이 뭐 18%, 뭐 20%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되게 비슷한데 사회 구조로 들어갔을 때의 이것에 대한 차별이 지금 3단계인 거거든요. 제가 여기 회장님, 여기 그 장애인 총연합회도 보니까 이사장님이 지정성별 남성이시더라고요. 혹시 여성이 이사장인 경우 혹시 있었나요, 선생님? 여성이 이사장인 경우 없죠. 그러니까 저도 어디 이런 데 강의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 대장, 어쨌든 가장 총책임자의 지정성별을 봐요. 근데 정말 여성인 경우는 다 여성 뭐가 붙은데. 혹은 그냥 여성 남성 없다, 이게 섞여 있는 조직이다. 정말 광주뿐만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남성이에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여성들이 정말 많은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남자야. 여자가 거의 80% 90%인데 되게 과대대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차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여성이 되게 많은 집단에서도 남성이 그걸 대표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광주에서도 지자체가 뭐 그 위탁한 혹은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 그 대표자들 지정성별 저희가 한번 이게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딱 2군데만 정말 그 많은 어떤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그런데에 센터장이나 혹은 대표들의 성별을 봤더니 정말 딱 2군데만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여성재단. 이거 너무 당연한, 여기 남성이 있는 거 조금 그러잖아요. 여기 여성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만든 거기래. 그리고 어디 미술관? 뭐 이런 쪽, 진짜 문화예술 쪽 딱 1명, 여성 딱 이렇게, 나머지는 다 남성들이었어요. 이게 구조적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간의 개인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구조와 시스템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자, 보세요. 자, 1단계가 고정관념이었고, 두 번째는 이건 표현되어지는 단계는 이미 저희가 지났다고 했고, 이미 구조적 차별이라고 하는 지점들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건 저희가 왜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뚝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볼게요. 이 지금 제가 PT 약간 내용을 약간 이 부분만 바꿨는데 이게 지금 저는 엠번방을 얘기하지 않고는 지금 넘어갈 수 없다.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아마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포토라인에 이제 그 가해자들 워낙 많이 서기도 해서 정말 그 뉴스나 TV를 보지 않으신 분들 말고는 다 아실 거예요. 올해 초에 있었던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그리고 얘가 이제 제일 유명한 박사방의 조주빈인데요. 지금 이제 처벌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사건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이 원래 약간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조금 쓰는, 그러니까 이게 보안성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보다는 조금 더 보안성이 높은 어떤 그 뭐 메신저를 주고받은 사이트였는데 이게 N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무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무수한 방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다른 거랑 왜 다르냐. 우리가 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그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1단계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방장이 이 사람한테 지시를 내려요. 미션을 줘요. 네가 네 지인의 뭐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뭘 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입장을 하기 위한 어떤 미션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거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 그때 당시에 총리가 아이고 이런 뭐 사이트 한번 봤다고 그 뭐 처벌을 하냐 이랬지만 이 N번방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수한 방들이 뭐 여성 연예인 방, 뭐 여자 선생님 방, 뭐 이런 식의 방들이 무수하게 많았기 때문에 N번방이라고 칭하는 거고 여기에 입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수하게 미션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공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동한 사람은 있지만 공범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추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있다라는 걸 추적했던 사람들이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여성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막 보다 보니까 텔레그램에 초대장이 오고 뭐 이걸 하는 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들어가서 몇 달 모니터 해가지고 경찰이랑 협조해서 이게 밝혀진 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데 이 박사방에서 10대 여성들이 다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 노예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션을 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여성들의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라는 미션을 여자들한테 줬어요. 이 여자들의 약점을 따가지고 이 여성들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여성들이 계속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거기에 입장한 사람들 돈을 주고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적단 불꽃이 얘기하는 건 이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나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논 거예요. 이 여자의 노예를 가지고 굴림시키고 굴종시키고 복종하게 하면서 놀았어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성이 정말 그 안에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였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나와 같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어떤 감각들이 한국 사회에 그냥 갑자기 뚝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자 아동들까지 그렇게 상해화시키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한번 봐볼게요. 데이트 폭력은 이게 원래 없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여성들이 되게 해방감을 많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파트너를 만나는데 너무 뭔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명해 주니까 맞네,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각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데이트 폭력이 만연해. 이게 원래 흔히 우리가 사랑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성이 맡고 있는데도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함께 되게 이게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부모를 살해하거나. 근데 데이트 폭력에 되게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두드러 패는, 이게 막 맞고 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흔히 남성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되게 남성에게 많은 것을 집착하고, 근데 여성도 남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데이트 폭력의 그 양상이라고 하면 통제예요, 통제. 그러니까 내 손 밖에, 그러니까 내 손 밖을 벗어나는 것들을 견디지 못했을 때 이제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특히 폭력이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딱 눌려지는 지점 같은 것이 뭐냐면, 되게 가정폭력이랑 되게 유사한데,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인들, 실은 저희 무시당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회사에 나와가지고 뭐 회사 상사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네가, 이 여성인 네가 나를 감히. 근데 이거 보세요.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당했어요, 2018년도에. 근데 당시에 그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남성들이 6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그 범인이 숨어 있을 때. 근데 최초로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성 혐오 살인이다 막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 범인에게 물었어요. 왜 여성을 살해했냐?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강력한 어떤 범죄들에서 실은 생각해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되게 편견, 고정관념,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뚝 어떤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왜 데이트 폭력이나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실은 실제로 폭력 범죄 여성들이 피해자인 비율이 거의 80~90% 강력 범죄.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냥 개인의 남성이 나쁘고 개인의 여성이 뭐 순하고 막 뭐 바보 같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런 것들, 아까 흔히 말해왔던 차별화된 문화와 이것을 승인해주는 구조적 차별, 아까 얘기했던 은행에서 의도적으로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들을 배제하고, 뭐 정치권이나 혹은 나를 대표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것에 다 남성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되는 문화 안에서는 이런 범죄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양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라미드를 걷어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아까 말했던 편견, 우리가 흔히 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실은 2단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훈련되어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흔히 그 성의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고, 이것은 폭력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오해들, 아까 얘기했던,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2018년도, 19년도 한국 사회를 흔든 거는 미투 운동이라고 봤을 때,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이게 지금 어쨌든 어떤 자료로 나온 건데요. 대부분 보시면 배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후배들이거나 방송국 직원들에 대한 추행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좀 볼게요.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에도 다 대부분 보세요. 다 대부분 본인이 교수이거나 어떤 되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대부분 제자들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추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권력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힘이 물리적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와 그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 이게 미투의 성격을 봤을 때도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인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또 오해가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 공사장 지나가고 있는데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은 뉴스에서 보는 뭐 원룸에 뭐 침입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는 오해가 가해자랑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일 가능성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6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런 거는 정말 흔치가 않아요. 제가 지원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정말 이 데이터와 되게 비슷하게 정말 제가 상담하는 유형들도 85% 정도가 대부분 아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소가 늦어졌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관리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중간관리자도 계실 것 같은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고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간관리자급이어서. 근데 그 피해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피해가 있고 나서 한 2개월 후 3개월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에 제 관계가 있는 거죠.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쩔 때는 상냥했던 뭐 선배였던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피해자가 바로 당장 경찰서에 갈 수 있는, 저는 실은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매우 친밀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늘 나빴던 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를 항상 늘 주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있고 바로 당장 고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저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뭐 폭력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어쨌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동료와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거를 견디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란, 이게 아는 사이라고 하는 지점이 가지고 있는 되게 복잡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지나가다가 어떤 모르는 남자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그럼 얘는 그냥 바로 제가 고소를 하든지 이러겠죠. 이건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랑 여러 가지 관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가 나중에 이야기 되더라도 의심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나로 가져왔을 때도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친구도 그런 거죠.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시에 입고 있던 옷들을 전시회한 거예요. 한 대학교에서. 근데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냥 블라우스에 청바지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체육복, 그냥 운동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히 이제 어떤 성적 욕구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훅 파인 드레스, 이게 흔히 상상할 때 되게 옷이 막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것. 이거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남성들이 되게 화를 내야 되는 지점이에요. 남자들이 되게 성적 욕구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지고 싶어도 이 사람 나랑 친밀하지 않으면 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성적 욕구가 있어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만연한다는 건 남자들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증명되는 거죠.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되게 일상적인 현장에서 되게 평범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 정말 저도 경찰서 갔을 때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앉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이분이랑 경찰서 가고 경찰서에서 계속 옆에 앉아서 한 2~3시간씩 같이 이야기 듣고 뭐 기소가 되면 재판을 제가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수적인 질문이 되게 이런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도 흔히 얘기하는 게 왜 거부하지 않았냐, 왜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질문 정말 실은 그리고 저는 피해자는 이거에 대해서 답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이게 스웨덴에서 연구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2017년도 6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성폭행을 피해를 입고 나서 한 달 내에 면담한 피해 여성들 300명, 거의 300명 가까이 298명 중에 70%가 긴장성 부동화, TI를 겪었다는 거예요. 전체의 48% 정도는 극심한 정도였다. 긴장성 부동화가 막 되게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선생님들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들 목격하시잖아요. 헤드라이트를 빡 비춰. 그래서 사람이 딱 얼어. 아니, 그 동물들도 똑같아요. 저희 인간도 이렇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긴장성 부동화인데 이것을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50%는 매우 극심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남성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고 여성분들도 있으실 건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어떤 소리가 빡 난다. 그럼 저도 몸이 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빠도 화를 많이 내신 편은 아니었는데 아빠가 약간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제가 약간 완전히 얼어붙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성들이 그 피해를 입을 당시에 70%에 그리고 전체 한 50% 정도는 정말 극심하게 이 TI 증상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가지는 당시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100명의 피해자는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사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서사.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냈을 때 완전히 얼어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어렸을 때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조금 있으신 피해자들이 있으면 이분들 TI 증세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해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오버랩 되는 경험을 이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나한테 소리를 빡 질렀어. 그러면 어렸을 때 딱 지르고 이어졌던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이 있잖아요. 내가 기억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트라우마틱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안 나타나다가 이 가해자가 악! 하는 순간 이 어렸을 때 이 묻혀져 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경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피해자의 머릿속에서. 그 피해자는 TI를 겪어요. 당시에 엄청나게. 그러면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2단계가 성폭력인 거잖아요. 이 성폭력 전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위만 볼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 피해자의 스토리, 피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처하는 방어라고 하는 것이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혹은 양육 형태에서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이 성폭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피해 입었어? 어떤 피해 입었어? 이거에 중하고 경한 것만을 따지잖아요. 강간이었어? 이 사람이 만졌다고 뭐 어디를 만졌어? 라고 하지만 이 피해자가 당시에 허벅지 한 번을 만졌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성폭력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성폭력을 되게 쉽다라고 생각해요. 강간이라고 하는 걸 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근데 저는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을 겪었지만 성폭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
이 피해자가 살아온 환경과 서사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는 사려 깊은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차별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어떤 것들을 감각하는 것들이 감수성이다.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다.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여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던 고정관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왜 이 감수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던 건 혐오의 피라미드로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가장 밑바닥에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편견이 쌓이고 표현이 되고 이것이 어떤 구조,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장애인들 분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애인 혐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 있고 구조로 넘어가고 이것이 범죄로 넘어가는 양상들은 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는 대부분 비슷해요. 이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혹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수성을 계속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금 애매한 게 선생님들 되게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거 일부분 직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매뉴얼을 달래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사회 전반의 어떤 감수성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어쨌든 간에 폭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흔히 이제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해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성폭력을 지금 학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투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동료로서 혹은 내가 당사자일 때, 혹은 내가 뭐 가해자를 주변으로 뒀을 때 이건 되게 양상들이 다르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어쨌든 저희가 배워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는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수성을 가지고 사려 깊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저는 늘 이제 말씀도 드리고 저도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책이나 혹은 여성학 책이나 혹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되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다루고 되게 주변인으로서의 태도를 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콕하실 때 되게 힘드시거나 뭐 혹은 너무 뭐 지루하다 혹은 컨텐츠를 찾고 있다고 하면 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내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모니터 보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는 조금 질의응답도 듣고 혹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동의되지 않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도 있는데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따로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도 되고요. 1366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혹은 오늘 강의와 관련된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저는 편하게 어쨌든 간에 검색해서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